네, 현재 시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갑자기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다. 시장 빠지는 게 너무나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코스피가 갑자기 0.8%의 내림세로 낙폭을 좀 키웠고요. 코스닥 역시도 오후에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만 해도 강보합 안에서 버텨주고 있다가 현재는 약보합권 하단 밑까지 밀려났습니다. 0.5% 내림세. 갑자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이슈를 꼭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셨어요.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으로 기분 좋은 출발했다가 오늘 코스피 안에서만 변동폭이 좀 큰 상황인데요. 양시장 하락 전환의 가장 큰 요인 무엇입니까? 지금 일단 장 초반에 이제 시장이 좋았죠. 네. 시작할 땐 좋았는데 미국이 어제 무난하게 또 상승 마감을 했고 엔비디아도 오랜만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 초반에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뭐였냐면 밸류업 지수,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편입 종목들 발표 이후에 그 실망 매물들,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 밸류업이냐 밸류 다운이냐 뭐 도대체 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아예 대놓고 보고서에다 이제 뭐 좀 조롱하는 듯한 내용들을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밸류업 지수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가 지금 이제 2시 40분경부터 갑자기 빠지는 거는 민주당에서 이제 어제 그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투세 관련돼서 유예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시행을 할 거냐 토론을 했는데 찬반 토론을 했는데 한 달간 의견을 더 듣겠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지금 주가가 더 밀렸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빨리 이제 뭐 시행을 하지 않든 뭐 유예를 하든 이게 결론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결론이 네. 계속 또 지금 한 달 뒤로 미뤄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0월 말까지 또 다시 밀어놓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밀렸다가 오히려 근데 뭐 그닥 큰 이제 뭐 매물이 갑자기 나왔다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선물이 빠지면서 같이 좀 이제 동반해서 지수가 하락하다가 다시 조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물은 거의 팔지 않고 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팔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뭐 그닥 그렇게 더 빠질 요인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이런 악재가 있더라고요. 그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 지정적 리스크가 계속 걱정이었는데 약간 전면전에 대한 신호가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헤즈볼라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의 모사드 본부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은 반격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반격이 이어지다 보면은 다시 또 우리가 우려하는 전면전 또 지정적 리스크가 더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이 이슈에 대해서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 중론이었거든요. 네. 근데 격화된다면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잖아요. 오늘 하락에도 일조했을까요? 그건 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이 그걸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은 항상 그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는 지금 그닥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또 많이 싸웠던 쪽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한 0.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 정도는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이 아마 오늘 밤에 이걸 반영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헤즈볼라랑 이제 이스라엘이 부딪히게 되면 사실은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도 지상군 투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면전인데 양쪽 다 같이 죽자는 분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헤즈볼라가 무장단체라고 얘기하지만 레바논의 실질적인 남쪽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레바논 정규군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이 위에 사령관들급들을 다 암살을 하고 있어서 죽이고 있어서 사실은 뭐 삐삐 테러부터 시작해서 다 했기 때문에 조금 대응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면전을 좀 피하려고 헤즈볼라는 아마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이 좀 강수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하나는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가서 모스크바 때릴 수 있는 미사일 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습니다. 종전이 아니라요? 종전이 아니라 전쟁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이 허락할 일은 없겠지만
지금 뭐 평화 무드로 간다, 뭐 휴전 얘기 이런 얘기는 지금 다 물 건너갔고요. 서로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쟁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지도자들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정적 리스크도 여전히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 오늘 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하지만 빅텍을 포함해서 몇몇 방산주들은 분봉으로 보셨을 때 오후장에 확실히 반응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하락 요인은 금투스의 의견 수렴이 최소 한 달간의 여러 가지 여론을 종합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또 이 불확실성이 지금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간 더 이어져야만 해라는 투자자분들의 실망 매도 물량이 함께 나온 것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보자면요. 지금 알테오젠 시총 상위 안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연일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평들이 많긴 했지만 여기서 알테오젠이 지금 7% 넘게 급락하니까 다시 또 매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 구간의 알테오젠의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알테오젠 지금 경고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엔 좀 애매하고, 근데 경고를 누가 만들었냐면 주의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엄청난 양을 사면서 경고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샀냐면 사실은 이제 키트루다 SC가 지금 그러니까 인증상 3사항이 종료되는 거 왜 발표 안 하냐라고 이제 의구심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건 네. 발표 사항이 아니고요. 연구 내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결론이 나올 거고, 그걸 이제 아예 전제하에 그 전주에 이미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고요. 거의 이제 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팔 것이냐, SC를 어떻게 침투시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틀 동안 그 매수를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빠지는 거는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지수가 출렁일 때 코스닥도 이제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 자체의 약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지금 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현재 낙폭 더 키우면서 1% 넘는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스닥 선물 지수도 현재 0.3%가량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안에서 상해는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니케이도 음봉 전환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현재 구간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보는 HTS 상에서는 0.19%의 내림세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비단 우리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약간의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매번 그랬던 것처럼 우리 증시는 약간의 기침에도 놀라고 있습니다.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추가적인 약세 보여진다면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안에서 살펴봐야 될 이슈 두 가지로는요. 저평가 해소, 밸류업 지수 탄생, 기대 반 실망 반 밸류업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 안에서 오늘 소외주 찾기 있었는데 요 그림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흑백 요리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미디어 이야기 또 엔터 이야기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밸류업 판단해 보겠습니다. 밸류업이냐 별로입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평이 많은데 아마 그 종목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참고만 해보시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증시가 불안할 때 이런 밸류업 지수 안에 편입된 종목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지로 선택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다만 편입 가능성이 높았던 금융지주나 자동차 등의 섹터는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면서 차익 실현 수요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기존 편입 예상 종목이 아니었던 의외였던 종목을 수급의 유입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더했습니다. 이제 성패는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가 좌우할 것이다라고 김윤정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했고요. 키움증권의 이성훈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주안점을 줬습니다. 이번에 이 주주 친화를 얼마나 할 것이냐라는 그 지표보다는 PBR과 ROE를 핵심 지표로 채택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너네가 할 수 있는데라는 역량, 의지가 아니라 역량을 더 본 것 같다라고 평가했고요. PBR, ROE 요건 적용 시 산업군 내 상대평가가 도입 가능하지만서 피어 프레셔에 그러니까 동종업계 안에서 경쟁자들에게 압박하는 그런 제도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밸류업 계획 공시기업에 대한 편입 기준이 완화됐다라고 시사점을 세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이번 밸류업 지수 공개된 거 보고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되게 의외다.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종목과 정 다른 종목이 편입되는 경우도 있고 예상 밖으로 탈락하는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네. 이번 그 증권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증권가에서는 웬만하면 좋게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 네. 그럼 우리 이건희 대표님 평가는요? 약간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압수수색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건지 예,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쓰셨던데 네. 저는 보자마자 되게 실망했고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이 지수가 뭐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50을 해서 주요 종목 한 70% 30% 골라가지고 네. 섞어놓은 것 같은데 좀 의외의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연초부터 너무 기대감을 많이 집어넣는 상태에서 사실 금융주 쪽으로 거의 이제 몰려 있었죠. 예, 근데 지금 금융주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KB금융은 또 왜 빠졌는지, 하나금융지주는 또 왜 빠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이어진 효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락되면서 이제 세론이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외국계에서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밸류업이냐 밸류다운이냐. 그러면 그 종목만 100개 발표하면 뭐하냐. 앞으로 이 회사들이 한테 무슨 혜택을 줄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부양을 시킬 건지, 어떻게 설득을 시킬 건지. 밸류업 공시한 기업은 7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들 7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93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실망스럽고요. 편입 종목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죠. 그러면 너희들 알아서 밸류업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실망스럽고 여전히 이제 11월 달까지 ETF도 선정되려면 한 2달 또 기다려야 됩니다. 네. ETF 설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수 선물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ETF로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투자를 누가 할 거냐라는 걸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일부 기관들, 국내 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외국인들이 한 30%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국계 증권사는 한국 분들이 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아예 대놓고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외국계에서는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시장자들 나는 그냥 코스피 200에서 놀래라고 하면 굳이 그게 이제 지수가 활성화 안 되면 또 밸류업 지수는 의미 없는 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의 톤보다도 조금 더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 실망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이 기준이 애매모호했던 것들도 있고요. 우리의 예상을 넘어갔던 다소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종목을 한번 볼게요. 딱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예상치 못했던 정말 종목. 나도 몰랐었고 시장에 충분히 다시 한번 봐볼 만한 그런 예상 외의 종목을 보자면 뭐가 있었을까요? 편입 종목 내에서? 좀 의외였던 종목이 뭐 의외인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 좀 많은데 네. 사실은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좀 의외였고요. 지금 윤성 FNC 네. 장비주죠. 에코프로 HN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편입이 됐는데 환경 기업이고요. 또 윤성 FNC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처음 만들 때 그 양극재를 처음 섞어야 되는데 이거를 섞을 때 쓰는 믹싱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예전에 이제 한참 좋았죠. 근데 지금 거의 두 회사 모두 다 지금 주가는 뭐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서 밸류업 할 룸이 많아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전히 그런 좀 들어갔고요. 또 K카 중고차 거래하는 K카도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왜 편입이 됐는지 저는 좀 의아하고요. 대표 종목들도 아니고 그 거래소 쪽에서 봤을 때는 대표 종목으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좀 변두리에 있는 종목인데 의외로 조금 좀 편입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오늘 주가가 좋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의외에 편입된 종목들을 보면 오늘 주가가 좀 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튈 때 따라붙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 아침에 사셨다라고 하면 네. 일단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 FNC K카를 의외의 종목으로 선택을 했는데 또 다른 의미의 의외가 있었습니다. 편입이 될 줄 알았는데 되지 못했던 대표적으로 금융주들이 많이 배신을 당했다라고 평가하거든요. 당연히 실망스러우니까 오늘 매도할 수밖에 없고 주가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 구간의 모멘텀이 그냥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모멘텀 외에 다른 모멘텀을 찾으면서 버텨야 되는 건지 대표적으로 종목 예시 주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KB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가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국내 이거 두 개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또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좋은 회사를 빼면 어떡하냐. 여전히 좋은 회사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고 신한지주 편입됐는데 더 빠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편입되든 안 빠지든 세론으로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볼 때는 당분간 금융지들은 좀 올해 연초 대비해서 KB금융 거의 2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이런 종목들, 신한지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그런 종목들은 당분간 좀 쉬어가는 국면 나올 것 같고요. 11월 달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제 지수가 만들어진다는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제 지수 만들어졌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안 되면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잘 타셔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밸류업에 대한 실망도 코스피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편입되어서 세론이 내오는 경우도 있고 편입이 안 돼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결국 이러나 저러나 하락으로 응수하는 시장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럴 때 오히려 좋은 종목은 잘 담아보거나 들고 가봐야겠죠. 그 안에서 이건희 대표의 마지막 픽, 최애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요? 일단 지금 뭐 셀트리온을 보고 있고요. 네. 셀트리온이 최근에 20만 원대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움직이지도 않고 서정진 회장은 나와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은 반응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 자체, 지수 자체에서는 편입 비중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15%인데 셀트리온이 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비중이 꽤 높거든요. 높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지수에 편입되고 안 편입되고 이거보다는 더 큰 거는 실적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인데 3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진펜트라의 판매가 미국에서 급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3분기 중이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셀트리온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성장, 매출이 늘어나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나마 좀 사볼 만한 종목은 셀트리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탑픽으로는 셀트리온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밸류업과 관련한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요. 지금 시장이 급락하자 상대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오르는지 아십니까?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STO, 딥페이크 테마주가 어제 윗골을 달았다가 오늘은 다시 급반등을 보여주면서 오후에 더 시세가 분출되고 있어요. 지금 갤럭시 SM의 경우에도 7% 넘는 상승을, 센즈랩은 9% 넘게 오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STO 하면 또 같이 떠오르고 있는 K옥션과 서울옥션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눈에 띕니다. 핀거는 지금 26%의 급등, K옥션은 상한가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다루려고 했던 게 소외주였어요. 뭐 네. 미디어, 엔터 쪽이었는데 그보다도 더 강한 거는 테마인 것 같아요. 혹시 네. 시장 급락이 이들을 향한 수급으로 유입을 돌렸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뭐 대형주들 별 볼 일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 시장 보니까 뭐 밸류업 지수 발표하면 시장이 밸류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밸류 다운이 돼 버려서 네. 그리고 이제 금투세 이슈도 있고 여전히 지금 넘어야 될 산이 있으니까 미국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까지 좀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같이 못 올라가지고 있는 게 좀 답답하고요. 이런 상황에 이제 보면 뭔가 거리가 있는 종목들, 당장 내일 뭐가 있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STO 관련돼서는 내일 아침에 전문가들 한 22명이 모여서 조찬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법제화를 위한 모임을 하는데, 뭐, 김재섭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 같이 모여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STO 전문가들이 22명 모인다는데, 아침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좀 처음 보는데 뭐 여전히 이제 법제화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의 정리 좀 하시고 또 빠지면 이제 들어가는 당분간 이쪽 테마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일 거고요. 오히려 법제화가 되고 나면 그때는 사실 또 거기서 옥석 가리기 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STO나 딥페이크 모두 다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직은 이게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지금 뭐 자꾸 지수도 만들고 거래소도 더 만든다 그러고 야간 거래도 한다 그러고 네. STO도 만든다 그러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야 될지 사실 의문이고요. 지금 보면 거래 활성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증시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쪽까지 갈 수 있는 돈이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좀 전 의문이어서 여전히 시장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이제 기대 국면이기 때문에 STO라든지 이쪽도 딥페이크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은 과연 돈이 될까 지금 현재 그 센즈랩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벤트 드리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금투세가 빨리 해결돼야지 이 불확실성 지겹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 불확실성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들이 안 가니까 또 소외주 찾기에 나서더라고요. 최근에 뭐 미디어, 엔터, 레저 쪽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 소외주가 도피 피난처로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뭐 단기적인 매력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더 크죠. 그러니까 소외주들은 워낙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수급이 공백 상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가들도 좀 되게 얇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좀 사면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그런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그런 형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럴 때 초기에 들어가면 괜찮지만 사실은 뭐 상한가 간 다음에 따라 들어갔다가 이제 또 이제 다시 한번 빠질 때 못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소외주 이제 투자하실 때는 그런 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엔터도 그렇고 뭐 이제 여러 이제 소비주들도 올라오고 하고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급등을 했는데. 네. 근데 엔터주는 사실은 여전히 조금 저는 바닥 다지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그 소비주들은 중국에서 돈 푼다고 하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데 중국 사람들의 지금 소비 성향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중국에 지금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할 때는 조금씩 빠져나오는 전략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다뤄봤습니다. 갑자기 오후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1% 넘게 급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건희 대표님의 의견을 전달해 드린다면요. 일단 오늘 민주당 측에서 금투세 시의 유예, 시행이냐 유예냐 한 달여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온부터도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을 참 싫어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다 보니까 증시 안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여기 더불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모사드 본부 겨냥의 미사일 공격 소식을 발표하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도 불거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와 함께 시장 파악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